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 제4장의 권리 객체입니다. 먼저 서설을 보겠습니다. 서론적인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리 객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대상이죠. 이 권리가 다양한 만큼 권리 객체도 다양하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들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거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방송 출연 계약에서 방송사는 가수에게 노래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행위, 이것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권리 객체는 이렇게 다양한데 민법이 권리 객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물건입니다. 민법 조문으로는 98조에서부터 102조까지의 규정입니다.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요건을 98조의 규정을 참고해서 물건의 요건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권리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독립성인데 존재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금전은 물건일까요? 물론 금전도 물건입니다. 그런데 금전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A가 카메라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B가 A의 카메라를 도둑질을 했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소유자 A는 B에게 이 도둑맞은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을 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는 B에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기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B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안을 바꿔보겠습니다. B가 A로부터 훔친 것이 카메라가 아니라 금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금전 100만 원을 도둑질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경우에 A는 B에게 1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내가 도둑맞은 바로 그 100만 원을 반환해라 라고 할 수 있겠나요? 만약에 B가 그 돈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 100만 원으로 반환하면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B는 어쨌든 간에 금전 100만 원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요컨대 금전은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금전의 반환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와 같은 이런 채권적 법리에 의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안에 있어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금전의 특수성, 즉 금전은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을 보겠습니다. 민법 제99조에 따르면 부동산은 토지 및 토지 정착물이고 동산은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하면 자동적으로 동산의 개념이 도출되겠죠. 자, 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겠죠. 실익이 있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공시 방법, 선의 취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효 취득 기간, 무주물 소유권, 질권, 저당권 이런 점에서 부동산과 동산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공시 방법 이거를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특정 물건에 대한 물권을 등기와 같은 공적 장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은 거래가 매우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모든 물건을 등기로 공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비효율적입니다. 자, 연필 한 자루를 등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등기 방법을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즉 소지로 이렇게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라고 하면은 지표만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표와 지상, 지하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에는 토사, 암석과 같은 토지의 구성 요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구성 부분이지만은 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업법상의 광물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굴권 같은 것을 간섭하죠. 다음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고정되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토지 정착물 중에 우선 건물을 보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세워진 인공적 구조물인데요. 대부분의 법제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이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법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것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주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최소한 되어야 건물이다. 이런 얘기죠. 이 건물이 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다 보니까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또 법정 지상권과 같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나중에 관계되는 곳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다음 토지 정착물 중에서 수목을 보겠습니다.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목본식물, 즉 풀이 아닌 나무를 말합니다. 땅에서 나무가 이탈했다면은 하나의 독립된 동산이 되어서 토지 정착물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수목이 토지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즉 수목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완료한 수목의 집단, 그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목이 있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쭉 철조망을 쳐서 일정한 수목을 특정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 수목은 홍길동 소유다와 같은 그런 표차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인 방법이에요. 이런 행위를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입니다. 수목에 대해서 이렇게 임목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 물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분리 과실입니다. 미분리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 나무에서 분리되지 않은 과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과실이 나무로부터 분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이건 독립된 동산이죠. 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수목과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농작물을 보겠습니다. 이 농작물에서의 이슈는 마늘, 보리와 같은 1년생의 초본 농작물, 이게 이슈인데요. 가령 A 소유 토지에 B가 무단으로 마늘을 심었다고 할 때 이 경우에 판례는 이렇게 무단으로 했다 하더라도 마늘의 소유자는 B다, 즉 경작자가 소유자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그 논거로 농작물의 이 재배의 경우에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리고 또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면에서는 약간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보충 학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산입니다. 동산은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정의 개념이 매우 간단하죠. 전기는 동산일까요? 예, 동산입니다.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요. 이 동산 중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 같은 것들이 그 예인데요. 일반적으로 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은 점유죠. 그런데 선박, 자동차 같은 이런 동산 물건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와 유사한 등록부를 두어서 공시합니다. 이들 동산은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과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물과 종물을 보겠습니다. 종물 이론의 개념을 말씀드리죠. 여기에 갑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여기에 을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요. 이 을 물건이 갑 물건에 대해서 종된 지위에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이 갑을 주물이라고 하고 이 을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종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물은 주물과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이 갑과 을의 소유자가 A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A가 B에게 B와 계약을 통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경우에 을에 대해서는 A와 B 사이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특히 이 을이 갑의 종물이라고 하면은 A는 B에게 을에 대한 소유권도 이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이 종물 이론의 취지는 뭘까요? 갑이 주물이고 을이 종물이라고 하면은 이 두 물건을 각각 별도로 거래하게 되면 두 물건이 경제적 효용도 발휘하기가 어렵고 또 두 물건이 아주 쓸모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종물 이론의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물 이론의 적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된다. 즉 종물은 계속성을 띠면서 주물로 하여금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합니다. 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과의 관계에서 장소적 밀접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의 소유자가 A고 을 물건의 소유자가 B, 이런 식으로 두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 물건과 이 물건, 이것이 법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없겠죠. 이거를 A가 가령 C와의 사이에서 갑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경우에 을 물건까지 C에게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B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종물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물 이론의 효과는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물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나 물권의 설정, 또 매매, 임대차, 이것은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 100조 2항, 이 종물 이론을 규정하고 있는 이 100조 2항,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주물만 처분하는 것이지 종물은 처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식의 합의를 했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종물 이론의 유추 적용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종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적용되는 그런 이론이죠. 근데 이 종물 이론이 권리와 권리 사이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A 소유의 이 갑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토지에 대해서 A가 B와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B가 지상권자가 됐습니다. 이 갑토지 위에 B가 지상권에 기해서 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B가 돈이 필요해서 C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때 이 건물, 이것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B가 제때 채무를 이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B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하지 못하자 저당권자 C가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돼서 결국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D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D에게 갑토지 사용권이 있나요?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D에게 갑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소유권이 B에게 있는 동안에는 갑토지 사용권에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B는 갑토지에 대한 지상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건물의 소유권을 주물로 보고 갑토지에 대한 사용권, 즉 지상권을 종물로 보고 이 두 권리 사이에 종물 이론을 유추 적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갑토지에 대한 지상권도 새로운 소유자인 D에게 이 건물 소유권과 함께 이전이 되어서 D는 갑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원물과 과실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원물과 과실의 개념을 말씀드리죠. 쉬운 예로 돼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어미 돼지는 원물이고 새끼 돼지는 과실입니다. 즉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 과실 이론은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물건으로부터의 수익을 과실로 인정하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과실로 보지 않습니다. 과실의 종류인데요. 우선 천연과실을 보겠습니다. 천연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산출된 물건, 동물의 새끼, 또 유시스로부터 산출된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 용도, 원물의 경제적 용도라고 했는데 이 의미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논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드는 예 중에 승마용 말이 새끼를 낳았다면 그 새끼는 천연과실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학설은 승마용 말의 경제적 용도는 승마이기 때문에 천연과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즉 승마용 말의 새끼도 천연과실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마라고 하는 것도 경제 용도이지만 새끼 출산도 경제적 용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승마용 말의 새끼가 천연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소유권자는 누구인가요? 이 과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실에 대한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이론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승마용 말의 새끼가 천연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새끼는 무주물인가요? 네, 과실 이론의 취지를 고려해서 천연과실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법정과실입니다.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차임, 금전 대여의 대가로 받는 이자 같은 것이 그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입니다. 우선 천연과실의 귀속입니다. 천연과실은 과실이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시점에 원물에 대하여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귀속합니다. 과실은 수익의 한 부분이죠. 그런 이유에서 민법 102조 제1항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것이니까요. 소유자가 수익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도 있죠. 임대차 계약이 그 예입니다. 임차권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실수취권자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은 법정 과실인 차임을 보유하게 되고 임차인은 천연 과실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정 과실의 귀속입니다. 법정 과실의 귀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PC를 자기 소유의 PC를 90일 동안 빌려주는데 30만 원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PC를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죠. 동산 임대차 계약이죠. 네. 계약 기간이 3분의 1 지난 시점에 PC를 B가 점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가 C와 PC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는 이 A, B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인도해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PC 임대료, 즉 법정 과실, 이것은 어떻게 귀속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귀속하냐 하면은 A에게 10만 원, C에게 20만 원이 귀속됩니다. 왜? 일수의 비율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존속기간의 일수의 비율로 법정 과실을 취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권리 객체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